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도쿄전력이 그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원전 주변 해역에서 처음으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3km 이내 10곳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방류 정지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럴 이하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뒤 한 달 동안은 매일, 이후에는 주 1회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환경성도 어제 오전 해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 측정에 나섰고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 여론전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권이 괴담으로 어민 피해를 키우는 반국가 행위를 한다며 여당이 비판하자 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해산물 관련 축제를 앞둔 지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어민과 상인들은 안 그래도 해산물 소비가 예전 같지 않은데 대목으로 꼽히는 축제마저 시들해질까 우려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 우럭축제가 열리는 충남 서산 삼길포항. 현수막과 안내판은 물론 야시장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우럭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항구 일부를 막아 체험장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코앞인데도 찾아오는 손님은 드뭅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전화 주문에 회를 손질하던 사장님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하소연합니다. 작년에는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손님이 여기 부장교에 쫙 내려오시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근처 다른 식당 사장님은 오염수 방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덧붙입니다. 여기는 해산물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류 때문에 그런 영향도 엄청나죠. 지금 행사 기간인데 작년에다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예요. 안 그래도 오염수 논란으로 해산물 소비가 줄었는데 어느새 방류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주최 측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가 문의 전화 오는 것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작년까지 이 행사를 했을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다음 달 대하축제가 열릴 홍성 남당항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힘이 넘치는 제철 대하가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손님이 없어 걱정입니다. 너무 힘들고 작년에 비해서 한 70%는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안 오시니까 우리 상인들은 죽겠어요. 충남도는 어업 지도선에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오염 수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오염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는 서해안에서도 피해가 심각하다며 시민 마음을 돌릴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은 총리 관저로 몰려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IAEA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 일본 정부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설명을 강조했는데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총리 관저 앞에 모였습니다. 바다 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방류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海洋に投棄して薄めてもですね、無害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ので、粘り強くやっていくしか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ます。 어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漁業の方、本当に12年かかってやっとね、操業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に
それが本当にダメになってしまう。それでお魚も本当に売れなくなってしまう。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당장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화상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IAEA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를 조기에 작성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관여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습니다. With the IAEA's continued involvement, that the discharge that adversely affect human health or environment would never happen.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TEPCO, METI, and the IAEA being smooth is quite remarkable. 중국은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에 더해 수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몰아세웠습니다. 日方应当立即纠正向全世界转嫁核污染风险的自私自利行为，不要让福岛之水成为日本之耻。 지난해 중일 정상회담 이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던 양국 관계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시한인 그제까지 여야의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는 이번이 16번째입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환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란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기에 임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을 두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옥중공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섣부른 감이 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또 일각에서 꺼내든 이른바 플랜 B와 맞물리며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행여 검찰에 구속된다 해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거란 이른바 옥중공천 논란.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선을 긋곤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스템이 있는 정당이고 공천이 당대표가 누구 찍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옥중공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그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합니다. 당원상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대표 권한을 내려놔야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옥중공천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그게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생각 아닐까 싶어요. 특히 친명 지도부가 언급한 이른바 플랜 B와 맞물리면서 옥중 공천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극단적인 옥중 공천과 대비되는 질서 있는 퇴진론 또한 플랜 B의 후보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반박하긴 했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10월 사퇴론, 연말 이선 후퇴론 등 시점만 조금 다를 뿐 총선 승리를 위한 거취 표명,
대승적 결단론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습니다. 추석 이후에 10월 달에 퇴진할 거로 이재명 대표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K 의원을 예. 당대표로 밀겠다. 그리고 지금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일각에선 혁신이 제안대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워 친명계에 유리한 구도로 전당대회를 치를 거란 전망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새 친명계 대표의 비호 아래 대선 주자로서 상황의 영향력을 유지할 거란 관측도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 주면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보단 앞으로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당내 우려들이 플랜 B 논의를 더욱 부추기는 분위기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근 고조되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란 게 여권의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리스크 반사 이익을 대신할 당 전략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덕담이 쏟아졌지만 일각에선 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일병 구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임하는 이 지도부의 어떤 태도가 뭐라 그럴까요? 좀 바뀐 거죠. 굉장히 위기의식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다국적군 꾸려야 된다. 그럼 결국 돌고 돌아 뭐냐면은 총선 출마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그때 전당대회 때 주저앉은 그 모습이 지도자로 이렇게 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패착 그에 해당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저거는 다른 거 다 이렇게 걷고 보면은 총선 출마예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의리를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청년지방협의회 워크숍 축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갈 때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리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총선에서 역할을 잘 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 있지만 반드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6일 동안 이른바 황금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28일 시작하는 추석 명절과 10월 3일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휴일을 빨간 날로 바꿔 6일간 황금 연휴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주에 사흘 더 휴가를 내면 한글날인 9일까지 무려 12일의 장기 휴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 국민 통합 등을 이유로 먼저 건의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10월 2일에 자발적으로 쉬는 기업이 많고 학교도 재량 휴무를 권장하는 등 사실상의 연휴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로 공식 지정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임시 공휴일이 됩니다. 임시 공휴일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어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생기는 대체 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국무회의에 심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다음 달 12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17년 역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모두 열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로 내수 진작을 꾀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본궤도에 올려놨고 이제 국정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했는데 올가을 황금 연휴를 통해 경기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할 정도로 화재 규모가 컸는데요. 현장에 있던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꽃이 일면서 시커먼 연기가 쉼없이 솟아오릅니다. 하늘도 온통 검게 변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옆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터지면서 처음에는 그 상황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점점 불이 나기 시작했. 불이 난 현장입니다. 건물은 모두 흉물스럽게 변했고 소방관들은 연신 물을 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길은 건물 7개를 집어삼키고 4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시설 안 탱크 수리 장소 근처에서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현장엔 다른 직원 10명도 있었는데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면서 기름 화재이다 보니까 엄청난 연소 확산이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되면서 소방대원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인명 검색을 하는 과정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이 난 직후 연기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1시간 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에게 징역 17년, 이를 방관했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방청석에 있던 친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12살 이모군.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이군의 몸무게는 30kg이 채 안 돼 또래 평균보다 15kg이 덜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군은 의붓 어머니인 42살 A씨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당일에도 계모의 발을 붙잡으며 사과하다 뒤로 밀쳐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왜 자해했다는 진술을 하셨나요? A씨는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구치소에서 낳은 갓난아이를 안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며 숨져간 이군이 느꼈을 좌절과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이군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20여 차례 찌르거나 옷걸이로 폭행한 건 고통을 주려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남편이자 이군의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친부가 아동학대를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학대 횟수가 많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이군의 친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혼한 뒤 계속 이군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전 남편 부부가 5년간 막았다면서 자신이 어떻게든 아이를 데려왔어야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 형사도 바라고 형도 다시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 재판 결과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는 지난 19일 송파구에 있는 예식장 뷔페 식당에서 식사한 하객들에게서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500여 명의 식당을 찾은 가운데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는 지금까지 50명에 육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도 실려간 걸로 전해졌고 대부분 뷔페에서 초밥이나 육회를 먹고 탈이 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쌓인 불만으로 양손에 너클을 끼고 지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길거리에서 금속성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끼고 지인인 2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했는데 보험료 이전 문제로 감정이 상하자 범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국민의힘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섰는데 결국 또 국민적 의혹은 풀지 못한 채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준비 부족으로 큰 오점을 남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여야가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명단에 없던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해 파행을 자초했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정치 공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현 정부 공격에만 초점을 맞춘 물귀신 명단을 제시하면서 여가위 회의에 파행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경호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개영식 참석이 미친 영향을 따져 물으려 했던 민주당은 그럼에도 경호처장을 빼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지만 거부한 건 여당이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면에 담긴 정치적 셈법에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마저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급기야 야당 위원들이 직접 김 장관을 찾으러 다니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장관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만나야지. 민주당은 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잼버리 K-팝 콘서트 대금이 제대로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에게 30억을 줄 테니 K-팝 콘서트를 진행하자고 약정서까지 체결을 한 상황에서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못했습니다. 엉망진창 와장창입니다. 예산을 짜 있는 상태에서 일부 액수를 다듬는 과정이고 잼버리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들이 잇따라 파행되면서 국민적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여야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전현직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잼버리 사태는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상징물 제작 계약을 속눈썹 시술업체가 따내는 등 대회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YTN 연속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이 기형적 예산 집행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종영 상근 부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제행사의 예산 집행 실태가 동네 반상회만도 못한 처참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조직이 파견 공무원 74%가 전북도청과 산하 지자체 소속이라는 보도 내용도 언급하며 전북도청이 대회 진행에 실권을 가진 주무관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전면 재검사해 현직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라임 사태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연소이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의 수장을 맡게 된 이복현 원장. 취임 첫날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사모펀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후 관련 TF를 설치해 추가 조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라임 운용사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유력 인사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던 시기 현직 국회의원과 중앙회, 한 상장사에 미리 돈을 돌려줬다는 겁니다.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동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또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가 해외 리조트 인수에 자금을 유용하는 등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밝혀내 자금이 흘러간 곳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의 부정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대가로 공공기관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그 자녀를 관계사에 취업시켰고 전직 임원이 투자자를 속이고 부정거래를 공모한 데다 펀드 돌려막기와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횡령 혐의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로 거론된 국회의원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라임 사태 피해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명백히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미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만큼 파장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연주입니다. 교사들이 서희초 교사 49제인 9월 4일 집단 연가 사용을 논의하는 데 대해 교육부는 명백한 불법으로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시도부 교육감 회의에서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상 권리라 멈춤의 대상이 아니고 교사의 집단 행위는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교육감들이 재량 휴업일 지정 등 불법 행동을 조장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불법적 방법이 아니어도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9월 4일을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겠다며 파업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량 휴업일 허용은 물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추모 집회 이후 처분을 놓고 교육계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기 부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 인허가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도 중단되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자들이 금융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대규모 공연장과 상업시설, 호텔, 테마파크 등 K콘텐츠 복합단지로 건설하고 있는 CJ 라이브시티. 개장 이후 10년 동안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와 20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비 3조 원 가운데 이미 수천억 원을 투입한 상태지만 현재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한전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에 대한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올해 2월에 저희가 신청했던 그 사업 부지에서 사업 운영 시에 필요한 전력이 예정대로 공급하기 어렵다, 공급 불가라는 공문이 왔고요. 한전은 동해안에서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송전선로 완공이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지연되는 등 천문학적인 적자 때문에 전력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변전소나 이쪽의 용량이 포화 상태라 그거를 이제 증설을 하고 이러는 일정들이 있어서 CJ가 원하는 그 일정에는 딱 맞춰주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태고, 비슷한 이유로 근처 킨텍스 제3전시장 신설 사업도 전력 공급 유예 통보를 받은 뒤 한전과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인천 송도와 경기도 곳곳 부동산 개발 사업장에서 전기가 부족해 개발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데이터 센터가 몰린 데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한전의 전기 공급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수도권 전력난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유치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칫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전력난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전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실험 데이터 센터가 전기료 부담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R&D 예산까지 크게 감축될 전망이어서 과학계에선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의 글로벌 대용량 실험 데이터 허브센터 소개 영상입니다. 입자가속기 연구 결과 등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해외 실험 데이터를 전용망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는 GSDC. 연간 70여 편에 달하는 국내 SCI급 논문이 나오는 데 기여한 아시아 1위 데이터 센터로 소개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GSDC의 가동률이 99%를 넘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GSDC 내 컴퓨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전원을 내렸습니다. 정기 점검을 제외하고 이 같은 대규모 셧다운은 키스티 출범 이후 61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인은 지난해부터 5차례 이어진 전기요금 인상. 지난해까지 GSDC의 평년 전기요금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키스티는 GSDC 전기요금 예산을 4억 원으로 증액했는데 8월 기준 전기료가 이미 4억 원을 넘었고 올해 전체로는 7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셧다운을 단행한 겁니다. 일단은 8월 달이 전기료가 가장 단가가 비쌀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좀 연구를 좀 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감안했습니다. 데이터 저장 장치는 지속성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게 안정적이지만 전기료라는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전원 차단이란 초유의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R&D 예산 3조 4천억 원 삭감이라는 찬바람까지 몰아치면서 과학기술계는 활발한 창의력 대신 바짝 위축된 긴장감으로 경직되는 모습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시각으로 25일 미국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2,510대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0.73% 내린 2,519.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0.26% 내린 899.38에 장을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서 하락한 건 반가운 진전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는 그대로 유지하겠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상태라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9월의 수출 실적 등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 수출이 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자동차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9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전망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세계 IT 수요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만드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돌발 악재 속에 중국 경기가 급냉하고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해 2분기 이후 반등하던 수출이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기 어렵고, 반면 대중국 수출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위주이고 수출액도 지난해 8월부터 1년째 이미 큰 폭으로 줄어 중국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금액면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물량면에서는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금액은 36%와 28% 감소했지만 물량은 각각 8%,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물량 지표들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기대대로 8월 휴가철이 지나고 9월부터는 수출이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될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규모도 중국 경제의 위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네 번째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는데요.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머그샷 촬영은 처음인데 철저히 계산된 표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한껏 치켜뜬 두 눈에 굳게 담은 입. 분노가 서린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봅니다.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입니다.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인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미국 대통령이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is is a historic moment in American history. It's the first time that a booking photo has been released of a former president, and Donald Trump is the first former president to be criminally charged.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투표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네 번째 형사 기소돼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체포 절차에 따른 신체 검사에서 다른 범죄자들처럼 수감자 번호가 부여됐고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 색깔도 기록됐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6,600여만 원을 내고 20여 분 만에 풀려났습니다. 과거 3번의 기소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인정받아 수감 절차와 머그샷 촬영은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수모를 겪고 구치소를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as taken place here is a travesty of justice. We did nothing wrong. I did nothing wrong. And everybody knows it. I've never had such support.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미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다크호스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철저히 계산된 듯한 표정에 머그샷까지 공개되면서 오히려 공화당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 25일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소도시 게리빌에 있는 마라톤 퍼트롤리엄 정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를 계속 내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정유소 부지 밖을 벗어나고 있진 않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3km 이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유소 측은 이 저장 탱크에서 휘발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프타가 유출되면서 불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러시아 수사당국이 비행기 추락 현장에서 시신 10구와 비행 기록 장치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추락 현장에서 희생자 시신 10구를 발견해 신원 확인을 위한 분자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위는 또 비행 기록 장치를 비롯해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물품과 서류를 확보했고 필요한 포렌식 조사 지시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고 경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로 배우 손숙 씨가 연기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연극 토카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 배우는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걸 쏟아부었다며 이 연극이 생애 마지막이라고 해도 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흥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편에 이어 아끼는 반려견을 떠나보낸 한 여자와 인공호흡 장치를 달고 사경을 헤매는 남자,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
극 중에서는 서로 만나지도 않고 제각각 허공에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세상엔 우리 둘뿐인 것 같았지.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거든요. 남자의 대사하고 여자의 대사가 들어보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놓치면 그 전혀 좀 이상한 연극이 되니까 정말 집중력이 필요한 연극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 용어인 토카타는 접촉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된 단어. 코로나19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죽음, 이별 등에 관한 연극으로 손숙 배우의 데뷔 6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오래된 실내화를 신고 오래된 소파에 앉아. 이게 좀 과할지 모르지만 이 연극 끝나고 나는 그냥 죽어도 오케이. 그런 생각? 저는 저 나름대로는 들었을 만큼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고. 손숙 배우는 대학생 때인 1963년 삼각 모자의 주인공으로 첫 무대에 오른 뒤 어머니,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등 수많은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더불어 영화와 TV에서도 맹활약하면서 한국의 대표적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연극에서처럼 지난해 말 남편을 잃었고 이후 부상으로 석 달간 거동도 제대로 못했지만 노 배우는 이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픈 얘기인데 그게 연극에는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됐다고 할까? 그래서 삶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YTN 신홍진입니다.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듯한 소재의 공포 스릴러 한국 영화가 잇따라 개봉합니다. 칸 영화제 초청작이자 이선균, 정유미 주연의 영화 잠, 그리고 신혜선 배우의 타겟이 늦여름 더위를 퇴치할 간담 서늘한 공포로 찾아옵니다.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벽만 되면 쿵쾅거리는 소리, 어떨 때는 비명 소리도. 신혼부부의 달콤한 생활은 한밤중 현수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몽유병과 같은 현수의 증상은 기이한 행동으로 치닫고 수지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연출부 출신 유재선 감독의 첫 장편이자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됐던 영화 잠입니다. 감독님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도 계속 모사하고 따라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너무 잘 봤고 너무 긴장감을 잘 유지했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냥 감사함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호흡을 맞춘 이선균, 정유미 배우가 일상의 행위인 잠이 기묘한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는 공포도 갖고 있지만 그거를 또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되게 미스테리하고 스릴러적인 장르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네. 한 거네. 잡는데 얼마나 걸려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싼 가격으로 구매한 세탁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수연, 판매자를 추적해 사기꾼이라는 댓글을 달지만 되려 보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와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범인의 복수는 점차 대담해지고 수연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배경에서 일어나는 스릴러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 밀착 아니면 현실 공감이 조금 주는 그런 공포감, 스릴이 좀 더 큰 영화지 않을까.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는 요즘 누구라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 속 공포를 현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귀신 어딨냐고! 그게 꼭 그래요? 감독 6명의 옴니버스 영화 신체 모험 집도 일상생활에 익숙한 소재의 공포를 담았습니다. 중고거래는 물론 온라인 라이브 방송, 학교 폭력과 사이비 종교 등 현실 소재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 회장이 축구협회 영구 제명 무효 소송에서도 이기면서 축구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냈던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정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영구 제명 결정의 주된 근거가 제출된 피해자들의 면담 녹취록이었는데 해당 사건이 무죄로 확정됐고 징계 사유로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언남고 감독 시절에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 200m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시고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남과 중부 일부 또 영남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광주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공기는 꽤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이 23.4도, 대구가 22.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구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영남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비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